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한국 여권. 그러나 프리패스나 다름없는 이 한국 여권을 들고 해외에 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된 한국인들이 있었으니 프랑스군이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 세력과 교전 끝에 이들에게 납치된 인질 4명을 구출했습니다. 2019년 5월 10일 새벽 3시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북부의 칠흑 같은 사막, 무장단체의 은신처에 프랑스 특수부대가 들이닥친다. 교전 끝에 건물 내부에서 구출한 인질 4명, 그중 1명은 40대의 한국인 여자로 밝혀졌는데 한국 여성 A씨는 직장을 그만둔 뒤 배낭여행 중이었는데 문제는 그 루트가 세네갈, 말리, 부르키나파소의 베냉까지 외교부가 이미 철수 권고를 내린 사하라 테러벨트, 그것도 가장 위험한 구간만 정확히 찍어서 들어가고 있었던 것. 2019년 4월 12일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으니 부르키나파소에서 베냉 국경을 넘는 시외버스 안, 갑자기 복면 괴한 5명이 버스를 세우더니 10명이 타고 있던 버스에서 한국인 A씨를 포함한 외국인 2명만 골라서 끌고 가버린다. 납치범은 알카에다 계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카티바 마시나로 인질 협상에 사용하기 위해 일을 벌인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렇게 사막 어딘가에 감금되어 28일 동안 버티고 있던 그때 프랑스 특수부대가 극적으로 투입, 인질들과 함께 A씨를 구출하게 된 것이라고.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프랑스 특수부대원 2명이 사망하고 말았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전사한 군인 2명을 국민 영웅으로 예우하며 두 유족에게 직접 조의를 표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 정부는 A씨가 납치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 프랑스 정부가 구출을 완료한 후 한국 외교부에 통보했고 A씨는 그제서야 조용히 한국으로 귀국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 부르키나파소 북부는 외교부 지정 여행 금지 구역으로 입국만으로도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인데 그 뒤 A씨의 행방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쪽지를 남기고 사라졌던 18살 김모군. 한 달이 지난 지금 정보당국이 김군이 현재 IS의 훈련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2015년 1월 8일 서울 금천구에 사는 평범한 18살 고등학생 김군은 튀르키예의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한마디만 남긴 채 이스탄불로 향한다. 그런데 김군이 진짜 도착한 곳은 관광지가 아닌 튀르키예 동남부 시리아 국경 바로 앞 킬리스. 이곳은 바로 무장단체 IS가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북부에서 단 10km 떨어진 극악의 장소였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 튀르키예 언론은 18세 한국인 남성이 IS에 가담했다는 기사를 발표. 전 세계는 경악하게 된다. 사건 직후 한국 경찰은 금천구 김군의 방을 긴급 수색하였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IS의 사진과 함께 책상에서는 조인 IS라고 적힌 쪽지 한 장을 발견한다. 조사 결과 김군이 최근 1년 동안 검색한 IS 관련 기록은 무려 517회. SNS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페미니스트가 싫으니까 IS가 좋다는 말이었다. 한국의 평범한 고3 수험생이 자기 발로 테러 단체에 가담한 사건에 한국 전체가 혼란에 빠졌는데,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IS 내부에 한국인 초소가 따로 설치될 만큼 이미 많은 한국인이 IS로 활동 중이었다는 것. 이에 따라 국정원은 현지 정보기관과 공조해 몇 차례나 김군 및 한국인들을 데려오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접근하면 사라지고 추적하면 사라지고를 수없이 반복. 그렇게 11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김군의 행방은 아직까지도 묘연한 상태라고.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 3000년 역사의 세계 최초 고층 도시, 흑벽돌 유적지 예멘 시밤. 2009년 한국의 한 여행사는 이슬람 건축기행이라는 이름으로 예멘 단독 여행 상품을 기획하게 되는데, 그러나 당시 예멘은 외교부 여행 경고 2단계 여행 자제 국가, 즉 갈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가지 말라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전국에서 18명의 한국인이 이 상품에 신청하며 해당 상품은 현실화되었고 40대에서 60대를 주축으로 한 여행이 시작되게 된다. 이들이 찾은 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시밤의 흑벽돌 고층 건물. 그렇게 건물 앞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셔터를 딱 한 번 누르는 그 순간 겨우 10대로 추정되는 청년 한 명이 몸에 폭탄 조끼를 두른 채 한국 관광객들을 덮쳤고, 그 단 한 번의 폭발로 렌즈 앞에 서 있던 한국인 4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상황은 이때부터 시작이었으니 바로 3일 뒤 시신을 수습하러 현지에 도착한 유가족들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 차량에 탑승하여 수도 사나로 이동하던 그때 또 한 번의 폭탄 공격이 이들을 덮친다.
죽은 가족을 찾으러 비행기를 타고 온 유가족까지 2번 죽기려 한 지독한 2차 테러. 천만다행으로 이번엔 추가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유가족의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공격의 범인은 알카에다로 이라크 파병에 대한 보복 공격이라며 한국인만 표적으로 삼겠다고 공식 선언까지 하였다고. 이 사건 이후 한국 관광업계는 중동권 단체 여행 상품을 전면 중단. 이날 이후 예멘은 대한민국 공식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된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Please help me, President. Please. Our country, South Korea. 2018년 7월 6일 리비아 서부 사하라 사막 한복판의 대수로 공사 현장. 모두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그때 10여 명의 무장 괴한이 총으로 위협하며 건물을 급습. 한국인 1명과 필리핀인 3명을 납치해간다. 납치된 한국인은 올해 62살의 주모씨. 리비아 국민 60%의 식수를 책임지는 대수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국 엔지니어로 무려 30년 동안 사하라 사막에서 묵묵히 일해온 그는 하루아침에 무장단체 인질이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그로부터 27일 뒤인 2018년 8월 1일 무장단체는 자신들의 페이스북 계정에 하나의 영상을 올렸으니 Help me, President. Please. Our country, South Korea. I am too much suffering and 62살 노인이 카메라 앞에서 무릎 꿇고 대통령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에 전 국민이 경악하였고 이번엔 꼭 살려달라는 국민 청원은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한다. 이에 정부는 아덴만에서 해적 감시 임무 중이던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을 리비아 해역으로 급파하게 되는데 그러나 리비아는 10년 넘는 내전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 국경 안에 서로 싸우는 2개의 정부와 수백 개의 무장 민병대가 난립하는 땅으로 누구와 대화를 해야 하는지 누가 주모씨를 잡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 그렇게 협상은 한 달, 2달, 반년을 넘어 무려 315일이 경과하였고 2019년 5월 16일 315일간의 지옥같은 감금을 버텨낸 주모씨가 기적적으로 석방되게 된다. 62살 한국인이 1년 가까이 이름 없는 사막에서 생사의 경계를 넘나든 영화 같은 실화. 그러나 사실 영화보다 더 지옥 같은 현실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이 유튜브를 보는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으니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태와 관련해 고문을 받고 숨진 대학생은 범죄 조직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2025년 7월 17일 22살 대학생 박모 씨. 박람회를 다녀온다는 한마디를 끝으로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탑승한다. 그리고 22일 뒤 그는 캄보디아 남부의 낯선 외딴 산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게 된다. 발견된 박 씨의 몸은 전신에 멍이 있었고 다리에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조사 결과 박 씨는 끊임없는 폭행과 고문, 강제 마약 투약까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일들을 모두 당한 뒤 숨을 거둔 것으로 밝혀지는데 이 청년을 죽음으로 몰아간 핵심 용의자의 이름은 리광하오. 박 씨를 납치한 뒤 가족에게는 돈을 안 주면 외국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 그 뒤 박 씨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인데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사건이 단 한 명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한국인 납치 신고가 2022년까지만 해도 단 한 건이었던 캄보디아는 2024년 220건, 2025년에는 8월에만 이미 330건까지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많이 끌려가고 있는 나라는 바로 비행기 단 5시간 거리의 캄보디아였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것은 지금 본 이 나라들은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여행 금지국 9곳에 대부분 포함되지조차 않는 곳이라는 것.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가지 말라고 못 박아둔 진짜 지옥 9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인 걸까? 이름하여 여행 금지국. 외교부가 지정한 4단계 여행경보 최고 등급으로 이 나라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여권법 제26조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도대체 이 나라들은 왜 금지인지, 실제로 그곳에 가본 사람들은 뭘 받고 그리고 왜 한국인만 하필 깜빵에 가는지까지 싹 다 털어보겠다. 딱 집중! 아프리카 동쪽 끝에 있는 소말리아는 2007년 한국인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된다. 이 나라가 왜 금지 지역인지는 직접 가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전 세계 197개국을 전부 방문한 미국인 유튜버 드류 빈스키. 구독자 500만이 넘는 이 남자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위험했던 곳 1위로 꼽은 곳은 바로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다.
일단 이 도시에서는 호텔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군사작전급인데 외출하려면 방탄조끼를 입은 무장군인 4명에 AK-47에 호위트럭 2대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탄 차가 끼어서 이동하는 방식. 그렇게 살벌한 경우 아래 모든 위험 요소를 파악하며 가는 거리가 겨우 몇백 미터 수준으로 한국인이 혼자 길을 걸어다닌다는 건 사실상 인생 하직 지름길이다. 그 이유는 바로 알샤바브라는 무장단체가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건 그냥 깡패가 아니라 알카에다 계열의 테러 조직으로 심지어 드류 빈스키가 묵었던 하얏트 호텔도 그가 떠난 뒤 테러 공격을 당해 지금은 폐쇄된 상태라고. 거리에는 총을 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고 건물 대부분은 총탄 자국 투성이. 무장단체가 도시를 지배하고 해적이 바다를 지배하는 무법지대.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이곳에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한 한국인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34건이 적발됐다는 것. 물론 내가 모르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진짜 이러지 말자. 한국의 여행금지 국가가 생긴 건 최초의 사건, 모든 것은 바로 이곳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2004년 6월 이라크에서 일하던 한국인 김선일 씨가 무장 세력에 납치되며 절대 공개되면 안 되는 인류 최악의 영상 한 편이 공개되고 만다. 대한민국 전체는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한국에는 여행 금지 국가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진짜 미칠 것 같은 문제는 이제 시작이었으니 바로 3년 뒤인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 활동을 떠난 샘물교회 봉사단 23명이 버스로 이동하던 중 탈레반에 의해 집단 납치된 것. 42일간의 피말리는 인질극에 그 과정에서 2명이 살해됐고 결국 한국은 한 국가로서 무장 세력의 요구에 응한 뒤에야 나머지 21명을 데려올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 사건에 결국 2007년 8월 7일 여권법이 개정되었고 여행 금지를 어기면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이 이때 처음 만들어지게 된다. 고 김선일 씨 사건이 없었다면 여행 금지 제도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고 샘물교회 사건이 없었다면 처벌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터. 결국 지금 우리가 여행 금지국이라고 부르는 이 제도의 시작은 한국인의 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이 생긴 뒤에도 여행 금지 구역으로 들어가는 한국인들은 계속 존재하였으니 2024년 5월 1일부터 전역 여행 금지 국가가 된 IT. 이 나라를 지배하는 건 군대도 정부도 아닌 갱단이다. 갱단이 수도 포르토프랑스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무려 대통령궁까지 점령당한 적이 있고 교도소를 습격해서 수감자를 전부 풀어준 적까지 있을 정도. 경찰은 무기도 인원도 갱단보다 열세인 상태로 정부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그 중에서도 IT 포르토프랑스에서는 납치는 하나의 사업인 수준. 외국인은 몸값이 높은 타깃인 만큼 당연히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나마 전쟁은 종전이라는 것도 있지 갱단은 끝도 없다. 사실 현재 여행 금지국인 국가 대부분이 이런 급박한 상황이라 보면 되는데 수단에서는 외교관까지 군용기로 탈출했고 예멘에서는 후티 반군이 홍해 선박을 공격하며 미군과 대치중인 상태. 리비아에서는 한국 대사관이 무장 공격을 받아 튀니지로 철수하기까지 한다. 전쟁, 내전, 테러, 갱단까지 한국인이 가면 안 되는 여행 국가들은 전부 각자의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나라 중에서 한 곳만은 아예 차원이 다른 곳이 존재하였으니 한국인은 가면 안 되는 나라 북한. 보통 여행 금지국에 무단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북한의 경우 1년이 아닌 무려 10년. 아예 차원이 다른 처벌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북한에 허가 없이 가면 여권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기 때문. 그러나 보통 한국 사람들은 절대 갈 수 없는 이 나라를 외국인 유튜버들은 종종 다녀오고는 하는데 이들의 영상 속 북한은 기묘하게도 깨끗하고 조용한데 도로에는 차가 거의 없고 건물은 파스텔 톤으로 정돈되어 있고 안내원이 정해진 코스만 보여주는 곳. 카메라 방향까지 통제되는, 즉 모든 것이 연출된 것처럼 보이는 곳으로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나라 북한. 다른 여행 금지국은 상황이 나아지면 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지만 북한이 언제 해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여행 금지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 잘못 갔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곳들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범인을 제압 중인 독일 경찰.
곧이어 지원부대가 도착하며 상황을 수습하는데 체포된 남자의 정체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50대 남성. 이슬람 극단주의자로서 독일의 정치와 종교가 마음에 안 든다며 테러를 감행한 것이라는데 이 미친놈 덕분에 무려 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실제로 온갖 패급 이민자들이 모여있는 독일은 사실상 이민 정책에 실패했다고 인정할 정도로 이민자들의 집단 성폭행, 테러 같은 사건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현지에서는 실제 호신 무기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을 정도로 이민자들에 대한 인식 역시 개 더러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민자 배척 문화의 느린 행정과 어려운 독일어까지 선진국이지만 쉽지 않은 독일이 이민지옥 6위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를 탄 남자가 여자를 힐끔 쳐다보고 지나가더니 잠시 뒤 다시 돌아와서 다짜고짜 폭언을 시작한다. 아시아인을 향한 무차별적 공격. 실제 프랑스 이민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이민자의 약 42%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변할 만큼 인종차별이 만연해 있어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공격에 늘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것도 사실. 강한 민족주의는 기본에 파업 잦고 행정까지 복잡한 프랑스가 이민지옥 5위에 오르게 된다. 그런데 만약 개인이 아닌 아예 국가급에서 인종차별을 해버리는 곳이라면 어떻게 될까? When I win on November 5th, the migrant invasion ends and the restoration of our country begins. 현재 미국 영주권을 얻으려고 대기 중인 사람은 최소 3천만 명 이상, 거의 한국 인구의 절반 수준으로 밀려있다. 그러나 강력한 이민 제한 정책으로 이중 단 3%만 승인한 것은 물론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한 검열이 심해짐에 따라 수많은 아시아인들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된다. 당연히 이제는 그냥 들어가는 것도 개빡세져 아예 공항 입국장에서 이민자들의 핸드폰 검사와 SNS 검사까지 해버리는 상황인데 추가로 불안한 치안에 의료비 폭탄, 불평등 사회까지 아메리칸 드림 따위 이미 개나 줘버린 미국이 이민지옥 4위에 뽑히게 된다. 그리고 불바다가 되어버린 네덜란드의 거리, 생지옥을 만들어버린 이 화재의 원인은 다름 아닌 이민자들의 패싸움. 실제 네덜란드는 현재 이민자 문제가 극에 달한 상황으로 언제 어디서 이민자 폭동의 희생양이 될지 모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 역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민 제한 정책을 추진 중인 개빡센 나라다. 게다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미친 월세는 기본, 정신을 박살내는 매일 흐린 날씨에 성매매 마약의 도시답게 직설적인 문화까지. 한국의 유교 보이들은 견딜 수 없는 네덜란드가 이민지옥 3위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헐벗은 차림으로 한국인을 유혹하는 이곳의 정체는 베트남. 반문화로 유명한 나라답게 매일 울려대는 노래방 소리는 기본, 지옥의 오토바이 부대까지 그야말로 개빡치는 소음공의 국가로 유명한데 여기서 더 문제는 베트남어라는 엄청난 장벽. 관광지를 벗어나면 사실상 베트남어를 잘하지 않는 이상 소통이 어려운 게 현실. 게다가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이기에 외국인의 인권 따위 개나 줘버린 것으로 뭔가 만만할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빡센 베트남이 이민지옥 2위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대망의 1위, 필리핀 한 번화가. 한국인이 오토바이를 탄 강도 2명에게 습격당한다. 그들은 한국인을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고 신고를 받은 현지 경찰들이 출동했지만 이미 한국인은 사망한 뒤다. 마닐라를 비롯한 필리핀의 주요 도시에서는 소매치기, 강도, 납치 같은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 특히 외국인은 그냥 범죄의 표적이 돼버리는 지옥의 치안으로 유명하다고. 게다가 부패한 정부는 필리핀의 영주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뒷돈을 요구하기까지. 잣 같은 치안에 전기 수도 끊기는 공공시설은 기본, 정부까지 연루된 부정부패까지 지옥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며 절대 이민 가면 안 되는 나라 1위에 꼽히게 된다. 오늘은 가서 살기 개빡센 이민지옥에 대해서 알아봤다. 물론 간다고 해서 모두 다 이런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잘 사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이 있다는 것도 사실. 꼭 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위험한 리스크에 베팅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살벌한 장소들이 반드시 해외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는 어디일까? 고담 대구? 마계 인천? 난다 긴다 하는 도시들이 많지만 모두 느낌적인 느낌일 뿐 길고 짧은 건 대보기 전에 모른다. 그래서 준비했다. 인구수 대비 강력범죄 횟수로 측정한 진짜 범죄도시 왕중왕전. 바로 간다. 딱 집중. 범죄도시 10위 인천광역시.
살인 20건, 살인미수 27건인 마계 인천의 범죄지수는 1625점. 참고로 범죄지수는 숫자가 낮을수록 위험하다는 뜻인데 인천의 주거지역인 서구와 계양구, 연수구는 그나마 치안이 양호한 편이지만 비교적 시설이 낙후된 미추홀구와 중구, 부평구, 남동구는 치안이 좋지 않아 범죄도시 탑10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특히 각종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만큼 외국인 범죄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9위, 경기도 부천, 범죄지수 6004점. 부천 역시 낙후지역인 원미구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범죄가 높게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강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 중 하나로 높은 인구 밀도와 공장 단지 덕분에 강력범죄 발생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게다가 유흥가나 룸살롱 같은 범죄 사각지대 역시 꾸준히 늘고 있어 범죄율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슈퍼 루키 중 하나다. 범죄도시 8위, 경기도 여주는 범죄지수 1596점. 유명한 네임드가 아닌 여주가 8위에 오른 이유는 바로 성범죄 때문. 여주의 경우 살인은 2건이지만 강간이 14건, 강제추행 45건으로 여주시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중 50% 이상이 성범죄인 추잡한 도시로 낙인 찍히게 된다. 범죄지수 1478점의 7위, 구리 역시 여주의 뺨을 씨게 후려갈기는 곳으로 유명한데 범죄 발생 건수 136건 중 강제추행 83건, 유사강간 30건, 강간이 30건으로 거의 모든 범죄가 이쪽에 치우친 동네라고 할 수 있다.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기도 포천 역시 범죄지수 1477점으로 아슬아슬하게 6위를 따냈는데 살인 2건, 살인미수가 4건, 강간이 30건, 방화가 16건으로 왜인지 모르게 불지르는 범죄가 많다는 게 특징이다. 범죄도시 5위, 서울특별시, 범죄지수 1467점. 서울은 범죄지수로 따지면 전국 5위이지만 범죄 발생 횟수는 668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형 범죄 도시다. 순위가 5위인 이유는 단순히 인구가 많기 때문, 즉 인구 비례로 계산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아진 것이지 범죄 발생 건수로는 거의 탑급이다. 특히 종로와 중구 쪽에서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는 유동인구가 많은, 즉 외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거주 지역인 노원구 같은 경우 강력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이어지는 4위는 전설의 신안이 있는 전남 목포. 범죄지수는 1414점으로 항구 도시답게 돈을 벌러 오는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곳인데 실제 논문에 따르면 외부인은 범죄에 노출되거나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특히 인근에 전설의 염전노예 신안군이 존재. 신안군은 모두가 아는 역대급 범죄 도시로 지역 자체가 폐쇄적이고 치안 인력도 적어 온갖 상식 밖의 범죄가 발생하는 곳으로 유명한데 목포 역시 신안군과 교류가 잦다 보니 강력 범죄 역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범죄도시 3위, 서귀포시, 범죄지수 1710점.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시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중 하나로 외부인들이 떼거지로 많이 가는 곳으로 유명하다. 쉽게 말해 전국구 빌런들의 만남의 장소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되는데 이에 따라 빌런끼리의 충돌은 물론 원주민과의 갈등까지 이어지며 강력범죄가 계속되고 있다고. 관광지여서인지 특이하게도 성범죄가 굉장히 많은 곳으로 유명한데 총 128건 중 90건의 성범죄가 발생하는 기염을 토하며 제주도 치안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어지는 2위는 그 유명한 경기도 안산. 범죄 지수는 1352점으로 보통 마계 인천의 라이벌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안산의 범죄 횟수는 491건으로 사실 안산이 압도적인 강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원곡동이나 한대앞 역 치안이 특히 좋지 않으며 반월공단과 같은 대규모 공업단지에 외국인 노동자까지 많아 범죄가 끊이지 않는 절대 강자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바로 제주시. 제주도 안에 있는 제주시의 범죄 지수는 1323점으로 3위 서귀포와 함께 제주도 자체가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해버리는데 제주도가 범죄율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부도심의 슬럼화 문제와 무비자 입국 때문, 즉 낙후된 지역과 외국인들이 콜라보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국내 1위 범죄 도시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게 된 것. 결국 빈곤과 타지인 문제는 범죄랑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듯하다. 이제 날씨 풀리면서 제주도 한창 많이 갈 때인데 웬만하면 자신의 목숨을 생각해서라도 너무 눈에 띄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청과 경찰청의 수치일 뿐
사실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사람도 많다. 결국 본인한테 무슨 일 생기면 위험한 곳이고 본인한테 아무 일 없으면 안전한 곳이기는 하나 그래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 것처럼 수치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실제로 이 영상을 보면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 곳곳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강남 한복판 주택가에서 남성 2명이 여성 1명을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1년 평균 납치 사건 300건. 즉,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매일 하루에 1명씩 사람이 증발하고 있다. 오늘 당장 당신이나 가족이 절대 납치되지 않는다고 과연 100% 확신할 수 있을까? 제발 끝까지 집중해서 보자. 기둥에 가려져 있던 남성의 몸이 들리더니 바닥에 내팽개쳐진다. 또 다른 남자는 야구 방망이를 꺼내 쓰러진 남성을 사정없이 내리치는데 남자는 정신없이 맞은 뒤 그대로 차량에 실려 납치된다. 폭행에 납치까지 걸린 시간은 단 2분. 바로 얼마 전 엄청난 논란이 되었던 100만 유튜버 수탉의 납치 장면인데 야구 배트로 사람을 그렇게 내려 찍는데 진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듯하게 내려 찍더라고요. 사건은 수탉이 중고차 딜러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딜러는 오히려 수탉을 납치, 돈을 빼앗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던 것. 그러나 납치 후 기적적으로 경찰이 수탉을 찾아내 구출하게 되었고 이들은 결국 살인미수로 체포되게 된다. 이게 진짜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나 싶은데 그러나 잠시만요.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경찰들. 여자는 굉장히 방어적인데 상황인즉슨 술 마시고 귀가 중이던 한 커플에게 바로 이 할머니가 접근. 아기가 차에 갇혔다며 도와달라고 한 것인데 뭔가 쎄함을 느낀 남자는 차에 타지 않고 밖에서 차 안을 살펴보니 차 안에 아기는 없었다. 자세히 보니 이 할머니 양쪽 콧구멍에는 휴지가 꽂혀 있었고 근처에는 2대의 차가 더 대기하고 있었던 것. 위기감을 느낀 남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근처에 대기 중인 차는 경찰에 신고하자마자 도망. 경찰에 잡힌 할머니는 얼굴을 가리고 버티기를 시전한다. 건장한 남자까지 있는 커플 2명을 모두 노린 납치인데 실제 한국의 한 해 실종 접수는 하루 평균 300명으로 미국 국무부는 한국을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강등하여 분류한다. 2등급은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인신매매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국가란 뜻으로 바로 아래 최하위 등급인 3등급에는 러시아, 중국, 북한이 있다. 즉 아직도 무조건 한국이 안전하다고만 생각하면 언제든 당할 수 있다는 것. 오늘은 한국의 납치 사건부터 납치당하면 실제 벌어지는 일과 생존법까지 목숨 걸고 싹 다 털어볼 테니 오늘 내용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자. 늦은 새벽 어느 골목길을 걷는 한 여자. 뒤에서 차 한 대가 따라오는가 싶더니 그대로 쾅! 차에서 내린 남자는 여자를 부축하는가 싶은데 여자가 남자에게 술 드셨어요라고 묻자 돌아오는 대답은 입 닥치고 빨리 차에 타. 심지어 여자를 강제로 뒷자리에 태우려고 하는데 여자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 다친 몸으로 어떻게든 버틴다. 그러나 여자가 차에 타지 않자 넘어뜨리더니 이어서는 아예 폭행을 해버리는데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져가던 그때 기적적으로 나타난 오토바이 운전자 1명. 운전자는 남자와 여자를 말리며 떼어놓았고 남자는 곧 다시 차에 타서 런을 박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은데 사건 발생 5분 전 여자를 태우려고 했던 흰색 차가 도로에 서 있다. 여자가 들어가자 차가 골목길로 따라 들어가는데 지나치는 척하며 여자를 스캔한 뒤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여자의 뒤쪽에 나타난다. 그리고 차를 세운 뒤 2분 넘게 여자를 계속 지켜보는데 여자는 술에 취한 듯 비틀비틀 걸어가고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 따라 움직이더니 그대로 쾅! 그 뒤 여자를 납치하려고 폭행하기까지. 애초에 사건 발생 전부터 차를 대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계획적으로 술에 취한 여자를 납치하여 성범죄나 인신매매 등을 노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남자는 결국 20일 만에 잡히게 되지만 여자는 그날의 트라우마로 개인기피증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면 경기도의 어느 아파트 한 남자가 교복을 입은 여학생 뒤를 쫓아오는데 여학생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탄 남자는 내리려는 여학생을 갑자기 뒤로 끌어당긴다. 그렇게 학생을 다시 엘리베이터에 태운 뒤 핸드폰부터 빼앗으려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 한 손에는 칼까지 들고 있다. 잘못하면 핸드폰을 뺏긴 뒤 납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기의 순간 겁에 질린 여학생은 안절부절하며 어떻게든 버티는데 그런데 그 순간 다른 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기적적으로 아파트 주민을 만난다. 결국 시선을 의식한 남자는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하기 시작하는데
18층 계단을 단숨에 뛰어내려가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게 된다. 납치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들. 그러나 모두에게 이러한 행운이 따르는 것은 아니었으니 실제로 이 영상을 보면 대한민국 서울의 한복판, 남자 여러 명이 검은색 차량 문을 열더니 발버둥 치는 남자 한 명을 강제로 태우려고 한다. 그렇게 남자를 납치한 차량은 달리기 시작. 그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나 싶었는데, 그러나 납치된 남자는 목숨 걸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직접 경찰에 신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이렇듯 실제로 납치가 되더라도 아주 작은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 영상을 보면 도로를 달리던 도중 갑자기 앞차의 뒷문이 열리더니 소리질러 도움을 요청하는 여자. 바로 차를 추적하며 경찰에 신고를 시작한다. Hi, I need police ASAP. I'm on 410 South by Ingram Park Mall. A lady is screaming outside her. 경찰에 신고하며 차를 계속해서 쫓아가는 남자. She's screaming and kicking in the car. She's trying to get out of the car. She's opening the door. She's trying to jump out. She jumped out! She jumped out! She jumped out! Ma'am, get in my truck! Get in my truck! Okay, I'm going to the police station right now. 납치가 되었음에도 기적적으로 탈출한 사람들. 그러나 모두에게 이러한 기적이 따르는 것은 아니었으니 어두운 새벽 한 남자가 오토바이를 몰고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온다. 뒷좌석에는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40분 뒤 남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 밖으로 빠져나가지만 뒷좌석에 여자는 보이지 않는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자는 충남 논산 지역의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성인 여자를 발견,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오토바이에 태운 것인데, 지금 택시 없는데 태워다 준다고, 저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더라고요. 하지만 중학생은 여자를 집이 아닌 인근 초등학교로 납치, 오토바이에서 내리자마자 여자를 머리채 잡고 폭행한 뒤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을 저질러버린다. 심지어 범행 과정에서 소변을 먹게 하거나 목을 조르는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는데, 더 엽기적인 건 뭐냐면 웃는 거예요. 내가 막 울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웃는 게 너무 그게 생생해요. 그렇게 여자를 촬영한 뒤 신고하면 영상을 뿌리고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 그대로 자리를 뜬다. 결국 해당 중학생은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으나 여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갖고 살게 된다. 이렇듯 워낙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정말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본인이 납치당했다고 오해해 택시에서 뛰어내린 여대생이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결국 숨졌는데요. 이 사건으로 기소된 택시 기사와 SUV 운전자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밤 늦은 시간 KTX 포항역에서 택시를 탄 여대생은 자신의 대학교 기숙사로 가달라고 한다. 그러나 목적지를 잘못 알아들은 택시기사는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였고, 이에 자신이 납치된 것으로 오해한 여대생은 달리던 택시에서 점프,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숨지게 된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택시기사와 여대생을 친 차량을 무죄로 판단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소녀부터 수년간 마음고생을 한 택시기사, 그리고 평생의 트라우마가 생긴 뒷차량 운전자까지 모두에게 상처만 남게 된다. 어두운 방 안에 놓여진 짐승우리 같은 철창들, 곰팡이 가득한 벽면에는 살려달라는 절규가 적혀있다. 이 섬뜩한 장소의 정체는 바로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굴. 여행과 취업을 미끼로 사람들을 해외로 유인한 뒤 납치한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손가락을 자르기까지. 결국 폭력에 굴복한 남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여자들은 성적인 착취를 강요당하게 된다. 심지어 도망치려다 붙잡혀 안매장당한 시신만 최소 6구 이상. 이건 단순 보이스피싱이랑은 차원이 다른 지옥인데,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 중에는 실제 한국인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예 한국인만 타겟으로 하는 조직들도 있다는 것. 즉, 보이스피싱 납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 우리 가족들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다. 오늘은 이 범죄 조직이 접근하는 방식부터 이들에게 잡혔을 때 살아남는 생존법까지 목숨 걸고 싹 다 털어보겠다. 부디 이 영상이 당신 곁에 누군가를 죽음에서 건져낼 기적의 영상이 되길 바란다. 보이스피싱 납치는 크게 3단계로 나눠지는데, 먼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1단계, 유인, 그리고 피해자를 소굴로 이동시키는 2단계, 이동,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노예화시키는 3단계, 감금이다. 이 중 1단계에서 탈출할수록 생존 확률은 올라가며 3단계에 가까워질수록 살아남기 어려워지므로 무엇보다 빠르게 생존법을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먼저 1단계부터 살펴보자면 흑서를 올렸는데 변호사 비서직인데 혹시 일할 수 있냐, 온라인으로만 면접 진행하고. 납치 조직이 우리들에게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루트는 바로 채용 공고. 보통 SNS나 취업 사이트 등을 통해서 정상적인 척 공고를 올리는데, 예전에는 무작정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올렸었다면 요즘에는 얘네들도 폼이 많이 올라와서 진짜 정상적인 공고인 척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금액을 설정한다. 게다가 중국어 가능자 우대라는 약간의 가짜 진입장벽과 가짜 홈페이지까지 미리 제작해두어 언뜻 보면 정말 그럴싸해 보이게 만들어두는데, 결국 이에 낚인 지원자들은 불나방처럼 달려들게 된다. 그 뒤에는 입사 동기 단톡방에 초대해서 진짜 회사에 취직하듯 사전 서류 제출부터 설레이는 감정까지 공유하게 되는데, 소름 돋는 것은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 한 명 빼고 싹 다 가짜. 즉, 이 중 진짜 피해자는 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이라는 거다. 가짜 동기들이 바람잡고 회사에서 항공권까지 끊어주니 결국 의심은커녕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사실상 비행기를 타기 직전 1단계까지가 가장 생존 확률이 높은 구간으로 이 뒤부터는 생존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가므로 무엇보다 빠르게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구간에서의 핵심 생존법은 철저한 의심이다. 일단 현 시점부터 SNS나 취업 사이트에 올라오는 해외 고수익 공고들을 납치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공고를 바라보는 것이다. 먼저 최근 외교부의 자료에 따르면 라오스, 미얀마 등의 동남아시아에서 취업 사기 사례가 급증했다는 경고가 있었으므로 해당 지역 공고의 경우 특히나 주의해서 보는 것이 좋다. 또한 지원 전에 회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대표자 정보나 SNS 계정 등 다른 자료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게 중요한데, 홈페이지야 솔직히 요즘에는 그럴듯하게 만드는 게 일도 아니어서 구글링 등을 통해서 관련 회사 활동에 대해서 정상적인 글들이 많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담당자와 해외 영상 통화를 한 번 정도는 하는 게 필수인데, 상식적으로 한국에서 알바 하나 구할 때도 얼굴 보고 면접을 진행하는데, 심지어 해외에서 사람을 불러다 쓰는데 영상 면접 한 번 없이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항공편 제공만 강조한다? 이건 거의 빼박이라고 보면 된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헷갈린다면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말고 주변에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은데, 일단 긴가민가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회사 정보, 대화 내역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싹 다 캡처해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면 보통 내가 놓친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진짜 이 정도까지만 해도 1단계에서 90% 이상은 필터링 되기 때문에 생존 확률을 매우 높일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10%의 확률로 여기서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 안타깝게도 실제 해외로 출국하는 2단계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느라 고생 많으셨죠? 제 차 타고 회사로 이동하시죠. 본격적으로 피싱범 소굴로 향하게 되는 2단계. 이 구간이 현실적으로 탈출 확률이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공항에는 멀끔한 차림에 매우 정상으로 보이는 사람이 마중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차를 타기 전에 이상함을 알아차리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차를 탄 뒤인데, 중간에 잠깐 다른 동기들을 픽업한다며 누군가를 태우려고 하거나 기존에 알고 있던 회사 주소가 아닌 다른 목적지로 이동을 하는 것과 같이 예상 밖의 행동들은 무조건 경계 대상이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상 밖의 상황 발생 시 일단 차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핸드폰 보는 척 몰래 구글 지도를 틈틈이 확인, 사전에 알고 있었던 회사 주소가 아닌 조금이라도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한다면 화장실이 너무 급하니 잠깐만 내려달라고 해서 상황을 살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 동기들을 태운다는 것 이야기를 듣더라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이동은 짧게는 몇십 분, 길어도 몇 시간 안에 끝이 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결단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만약, 정말 만약에 이 타이밍마저 놓쳐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면 결국 마지막 지옥 3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3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생존 확률은 굉장히 희박해진다. 도착하는 순간 여권과 핸드폰을 빼앗기는 것은 기본, 옷까지 싹 다 벗겨 몸수색을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숨기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강제 노동, 전화 사기,
성매매 알선 등 모든 범죄의 공범으로 개조되게 되는데 거부하면 맞거나 고문당할 뿐 당연히 선택권 따위 없다. 실제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 순간 游戏馆鞭子都有，10个手指的指甲都给我拔了，拿那个钳子嘛，后面就拿菜刀剁了我2个手指头。 손톱이 하나씩 뽑히고 부엌칼로 손가락이 잘리기 때문에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이것을 견디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그렇게 폭력에 못 이겨 보이스피싱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는데 철창과 감시자는 기본, 책상마다 CCTV와 녹음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만약 실적이 낮거나 통화 중 실수를 하면 바로 끌려나간다.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은 맞는 것은 기본, 며칠간 독방 신세에 심지어는 전기 충격까지. 이게 반복되면 정신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기도 한다고.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받는 보이스피싱 전화들이 사실 최근 연락 안 했던 우리의 친척, 친구, 지인이 고문에 못 이겨 울면서 전화를 걸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자가 콜센터 행위라면 여자의 경우 매매를 강요당하는데 맨 처음에는 정신개조라는 명목으로 조직원들을 하룻밤에도 몇 명씩 상대,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까지 반복하여 반포기 상태를 만든 뒤 격리된 방에서 하루 종일 남자 손님을 상대하게 한다. 게다가 요즘에는 아예 영상까지 찍어 온라인에 판매를 해버리는 것은 기본. 단물 빨아먹을 때까지 다 빨아먹은 뒤에는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폭행과 고문을 반복하다 다른 조직에 팔아넘겨 결국 행방을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된다. 누군가는 틈을 봐서 도망가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조직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이 탈출인데 어떤 방식을 시도하든 탈출에 성공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도망치다 붙잡힌 사람들은 대부분 공개 처형 혹은 암매장 2가지 중 하나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심지어 붙잡은 사람의 처형 장면을 촬영해 내부에 퍼뜨리기도 하는데 탈출에 대한 공포를 뿌리 깊게 심어놓아 아이의 몸을 마비시키기 위해서라고. 따라서 만약 이 3단계에서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생존 전략은 딱 하나. 도착 직후 모든 소지품을 빼앗기기 바로 직전 최후의 구조 신호를 남기는 것이다. 일단 출국 전 가족 및 지인이랑 연락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만약 그 시간에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내가 납치된 장소를 찾아낼 수 있도록 반드시 몸에 GPS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스마트폰은 위치에 따라서 GPS가 안 잡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세계 어디서든 작동하는 위성 기반의 GPS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지품 검사 시 GPS 장치가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처형이 이어질 수 있기에 손목시계 같은 형태로 아예 GPS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게 좋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내가 직접 1시간 동안 찾아서 지금 영상에 뜨도록 넣어놨으니 혹시 해외여행이나 취직 가는 사람 있으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 들어간다. 앞서 이야기한 보이스피싱 납치 흐름을 정리해보자면 먼저 1단계 유인에서는 무조건 철저한 의심으로 해외 채용 공고를 주의 깊게 체크하라고 하였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대표자 정보나 SNS 글까지 체크하고 모르겠으면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 조직의 소굴로 이동하는 2단계에서는 목적지 변경이나 예상치 못한 인원 참석 등 조금이라도 의외의 변수가 생기면 일단 바로 차에서 내려서 상황을 체크하라고 하였고 마지막으로 소굴에 도착하는 3단계에서는 일정 시간 연락 안 되면 자동으로 신고하도록 주변 사람에게 사전에 부탁해놓고 경찰이 그 위치를 찾을 수 있게 의심받지 않을 위성용 GPS를 지니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였다. 최근 미얀마에서 잡힌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라고 한다. 이건 단순히 몇 명 당한 게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이 당한 것이고 반대로 사기친 사람들, 즉 보이스피싱 콜센터 안에도 그만큼의 피해자들이 감금되어 있다는 뜻이다. 연일 뉴스에서 보이는 보이스피싱에 관한 소식들, 설마 아직도 정말 우리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모든 사건의 발생 확률은 일어나는 순간 100%가 된다. 오늘 영상 딱 한 번이라도 잘 정리해서 기억해두고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꼭 공유해주자. 이건 진짜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생존 확률이 올라간다. 그럼 아디오스.